비가 내리는 밤입니다. 국도 옆 자동차 정비소 하나만이 황색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정비소를 지키는 사람은 김태수 61세입니다.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지 이제 5년. 아들은 서울에서 자기 가족과 살고 딸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혼자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정비소에서 차를 고치고 밤이 되면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외진데서 혼자 사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하지만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비 오는 밤이 제일 좋거든요. 비가 오면 국도에 차들도 드물었습니다. 길은 고요해지고 사람의 발자국도 소문도 이웃들의 시선도 모두 빗소리에 묻혀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까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 오는 밤마다 태수는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운전석에 앉은 누군가. 그 옆에는 휘청대는 팔. 그리고 뒤쪽 어둠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웃고 있습니다. 악몽은 점점 생생해졌습니다. 2004년 7월 15일 밤,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 20년을 묻어둔 진실이 2004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노인 실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지역의 노인 한둘이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첫 번째는 박화순 할머니 67세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온 뒤 집으로 가는 길이 3km. 그 길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준호 할아버지 73세. 밤 9시에 자동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찾아다녔지만 사흘 뒤에 산속 계곡에서 뒤집힌 차만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혼자 운전하던 사람들, 귀가가 늦어진 사람들, 자식들과 멀어진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고령자 치매 가능성으로 추정되며 단순 가출 추정, 운전 중 졸음운전. 태수는 밤이 되면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를 듣다가 마침내 라디오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편한 말들이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이 지역인지, 왜 하필 혼자인 사람들인지, 왜 자꾸 뒤집힌 차들만 발견되는지, 뒤집혀도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태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사라진 그 뒤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공백이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백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빛을. 아내가 병으로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합니다. 밤이 되면 태수의 악몽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피를 흘리는 누군가,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자꾸만 웃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악몽이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2004년 7월 14일 밤입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정비소의 불빛은 빗줄기 속에서 희미해 보였습니다. 밤 10시 30분경 은색 승용차 하나가 정비소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나온 사람은 이선영 58세 여성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골 정비소에서 혼자 온 여성으로서 갖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최근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던 차를 이제 자신이 몰아야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병원도 장도 외출도 모두 혼자. 태수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훨씬 친절했습니다. 아, 여기 들어와 계세요. 비도 많이 오니까. 따뜻한 차를 내줬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무채색의 옥수수차였습니다. 비가 잦아들 때까지 여기서 쉬어가세요. 차는 제가 봐드릴게요. 선영은 잠시 태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와 눈빛에는 진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느꼈던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 이 순간의 온기는 고마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순간입니다. 태수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동물의 눈빛처럼.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충분했습니다. 태수는 자동차 엔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엔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밤 11시 15분 정비소는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계속됩니다. 그리고 정비소 안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여성 한 명과 그녀를 바라보는 남자 한 명만 남았습니다. 엔진은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태수가 손에 기름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시운전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같이 탈까요? 비도 많으니까. 선영은 또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한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을 지나던 한 대의 검은색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준호 65세 전직 형사 출신의 상담사였습니다. 25년간 경찰청 수사과에서 일했던 그는 정년을 앞두고 특별한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범죄 현장을 누비며 축적된 직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어떤 초감각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육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최은아 45세였습니다. 그녀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호보다 10년 늦게 그 능력을 깨달은 여성이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가면 공기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감정이 그 장소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함께 다녔습니다.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은 죽음들, 진실이 덮인 곳들을 찾아다니며 이 밤 그들은 한 통의 신고 전화 때문에 시골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실종 신고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되는 노인 실종 사건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감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서 박준호는 처음 느꼈습니다.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마치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준호. 옆에서 최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느껴져?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이 근처에서. 최은아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에 묻혀있는 도로. 희미한 가로등빛. 그 너머의 어둠. 계속. 사람의 마지막 감정이 느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디서? 모르겠어. 하지만 가까워. 아주 가까워. 박준호는 차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들의 직관이 자주 맞았습니다. 25년간의 경찰 경험과 10년간의 초감각 능력이 합쳐진 직관은 거의 절대 틀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국도 옆 작은 정비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색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낡은 정비소. 박준호는 차를 천천히 정비소 앞으로 향했습니다. 최은아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엔진음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차가 정비소 안에서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이라는 시간에 여기야. 최은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내린 정비소 앞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정비소가 20년간의 비밀을 간직해 왔다는 것을. 그 순간입니다. 박준호와 최은아가 정비소 내부로 진입했을 때 이선영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완성의 범죄였습니다. 태수는 인간 같지 않은 힘으로 저항했습니다. 경찰 2명을 상대로 필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25년간의 형사 경력을 가진 박준호조차 그 저항력에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 경찰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병원에서 무릎을 꿇고 울 때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데, 누가 물어봤어? 누가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 최은아는 이선영을 보호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혼자 살았어. 비 오는 밤에도, 아내 없는 밤에도 아무도 나를 묻지 않았어. 태수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인 사람들을 찾았어.
혼자 운전하는 사람, 혼자 가는 사람, 누구도 금방 찾지 않을 사람들을. 결국 그는 제압되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정비소 지하로 향했습니다. 박준호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곳은 폐유 저장 공간이었습니다. 쇠냄새와 부패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실종자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신발, 시계, 지갑, 신분증, 귀금속, 그리고 뼈. 6년 동안 숨겨져 있던 18명의 실종자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손전등을 내렸습니다. 25년간 경찰을 했던 그도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정의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 경찰차 안에서 박준호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외에 수십 명이 당신을 찾고 있었어. 자식들이, 가족들이, 경찰이. 태수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준호가 한 발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모두를 지워버렸으니까. 정비소의 불은 꺼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씻어내주지 않았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새벽 3시 42분. 미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뒤에 남겨진 것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8년 뒤인 2022년 교도소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18명의 실종자들을. 박화순 할머니는 딸이 매일 그녀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무덤에 놓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의 손자는 매년 생일이 오면 할아버지가 묻힌 곳으로 찾아갑니다. 이선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혹시 당신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밤이 유독 길게 느껴지십니까? 비 오는 날에는 더 외로우신가요? 당신의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배우자를 잃어서, 또는 단순히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아서 혼자라고 느끼신다면 기억해주세요. 당신 옆에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을 찾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전화를 걸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혼자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비극을 막는 작은 손길입니다. 이곳은 사건 그날 이후입니다. 우리는 미제 사건을, 강력 사건을,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남겨진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단순한 범죄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빛나는 인간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하지만 또한 희망도.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미제 사건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당신이 이야기를 함께 기억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생각을, 당신이 느낀 감정을 나눠주세요. 그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시면 이 말을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사건 그날 이후에서.